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 내란죄를 구성한다. 이런 데 대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그리고 피청구인 그쪽에서는 그러니 뭐 국민의힘 또 지금은 정부까지 한편이죠. 검찰도 일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 그쪽에서 사사건건 말을 가지고 진실을 덮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문용어, 법률용어, 또 일반적인 명사 이런 것을 뜻풀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이들이 이제 정말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하는 게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전직이죠. 지금은 홍장원 차장이 진작부터 고발됐고, 그리고 검찰에서 입건해서 조사받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또 증언을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2025년 2월 9일 이때부터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홍장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권의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2월 11일 이럴 때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홍장원 성토를 하고 있고, 아무튼 이 무렵에 윤석열 피청구인이 홍장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말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가 왜 우리의 눈길을 끄는가 하면 2025년 2월 9일 중앙일보 단독인데 윤석열, 나는 홍장원에게 약점 없다. 이런 제목이 뜬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우리의 일꾼이니까 그렇지만 그 위계질서 안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 위에 있는 상급자, 그 최고 권한을 지닌 자 이랬겠죠. 계엄의 밤에도 현장에 나간 그 명령을 하달받는 사령관들 모두에게 윤석열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경직된 자세로 대통령님 이러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차렷 자세를 하면서 명령을 받고 이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또 이러한 어떤 위계질서, 절도가 있어야 조직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이 나는 약점이 없다. 홍장원에게 약점이 없다. 이 대통령이 그 국정원 직원에게 아무리 국정원 넘버 2라고 해도 대통령이 약점이 없다 이러면 약점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이 말이 나왔을 때 정말 약점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장면이 바로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제5차 변론에서였습니다. 여기 홍장원 증인이 출석을 했는데 사실은 더 상스럽고 막대먹은 것은 윤석열의 변호사였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바로 자기 오른쪽 자기 옆에 앉아있던 윤석열한테 그게 바로 옆이었는지 오른쪽 뒤였는지 자리를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 뭐 그냥 팔 뻗으면 손 닿는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앞에서 아주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김 변호사인가 그렇죠? 그 여자 변호사가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을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다. 윤석열이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미친놈이다 하면서 제대로 안 적었다고 했죠. 이러니까 홍장원 증인이 네라고 합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정말 미친놈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하면 또 윤석열 여자 변호사가 미친놈이로구나 하면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다시 정서하라고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증인이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고 설명을 했더니 말을 끊습니다. 다음 질문하겠다 이러면서 말할 기회를 차단했습니다. 다시 윤석열 여자 변호사가 왜 미친놈이다 하면서 처음에 받아쓰기를 할 때 중간에 그만 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석열은 계속 미친놈이다. 이 두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옆에서 미친놈은 그냥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증인이 변호사님, 직접 한번 이 명단을 쭉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홍장원 정치인, 법조인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고받고 하다가 홍장원 증인이 내가 윤석열 뭐 남자라고 치면 미친놈이고 또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게 여자면 미친 모가 될 거고 이렇겠죠.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거를 또 나중에 복귀했느냐. 왜냐하면 보좌관에게 정서하게 한 다음에 빠진 부분은 본인이 직접 더 써넣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중간에 받았으니까. 그 이유는 뭐 미친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로부터 이 P라고 하는 V라고 하는 자로부터 일단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은 게 나다. 이제 이거는 명령계통이니까 그냥 따른다 하는 이야기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여인영 사령관에게 받아 쓴 것이기도 하고 자, 한 가지, 두 가지 이 메모에는 두 가지 정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다고 해서 이걸 복귀를 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나중에 다 방송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윤석열 씨는
자기 변호사한테 정말 뭐 딸 같은 변호사라고 할까? 손녀는 아니겠죠? 하여튼 그런 변호사, 손녀뻘입니까? 그런 변호사한테 미친놈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대통령님 하면서 전화가 한 번 왔는데 그 첫 전화를 못 받았다고 허둥지둥 하면서 송구스러워서 그 전화를 받으러 달려갔다고 말하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윤석열 씨 스스로도 내가 국정원장하고 이야기를 하지 무슨 차장 따위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겠느냐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볼 때는 하찮은 직급도 낮은 공무원한테 그냥 대놓고 미친놈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홍장훈 증인의 태도로 봐서는 이 미친놈, 윤석열 미친놈이란 소리를 듣는 건 아주 당연하다.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미친놈 소리를 듣고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따질 수도 없는 입장이면 약점이 없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나는 홍장원에게 약점 없다 라고 했다고 중앙일보 단독 뉴스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기자들도 대폭 투입이 돼서 썼죠. 그러니 우리 도대체 약점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보자. 2024년 12월 4일 저녁,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12월 4일 새벽 4시 반에 해제를 했죠.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조태용이, 국정원장이 윤석열이 그때 관저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전화를 해서 저 홍장원을 자르겠다.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내일 사표 받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12월 4일 저녁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12월 3일에 그런 일이 있었고 12월 4일 새벽 4시 반에 계엄이 해제됐는데 12월 4일 저녁에 바로 해임하겠다, 자르겠다 둘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지난 방송에서 조금 다루었었습니다. 조태용이 윤석열에게 전화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PSS-1000이라는 그 비화폰 이야기를 했다. 그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아무튼 12월 4일에 그렇게 했다. 이거는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 오후 4시에 조태용이 홍장원을 원장실로 오라고 한 다음에 사직서를 내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 12월 6일 오전에 이제 사직서도 내고 12월 6일 오전에 떠난다 하고 이임식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헤어지는 몇 가지 차도 마시고 다 끝을 냈답니다.
그랬는데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조태용이 원장실에 좀 와라. 그래 갔더니 국정원 2차장, 3차장 그리고 또 그 정무직 회의할 때 참석했던 사람하고 다 불러 앉혀놓고는 이제 떠나려는 홍장원을 불러놓고 아니 뭘 그렇게 빨리 아무리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정리를 하고 가느냐. 그러지 말고 다시 1차장으로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씨가 원장님 저 안 잘린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말까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12월 7일 KBS하고 조태용 원장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다시 일하라고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2월 4일인가 하여튼 헌재에서 이게 아니라고 조태용이 다시 일하라고 했을 리가 없다고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서로들 손발이 안 맞죠? 조태용 원장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다시 일하라고 말했다 이랬습니다. 문제는 다시 일하라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한 게 조태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월 5일 오후 6시 반에 후임자인 이게 아마 국정원 특보라고 그러죠. 특보 오호룡 씨를 조태용이 면담을 했습니다. 전날이죠. 그리고 그 전날에 이미 1차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정까지 났습니다. 물론 12월 6일 오전에 시간은 모르겠지만 윤석열 말로는 오호룡 씨를 임명하는 것으로 결재도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오전 10시 반에 홍장원 차장 보고 이 사실을 다 숨기고 앞으로 1차장으로 계속 더 일하자 이랬다고 하고 본인도 KBS에다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10시 반인데 내내 12월 6일 오전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홍장원 씨가 이러니까 이제 차장인 것이죠. 역시 1차장으로서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면담이 끝나자마자 조태용 국정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홍장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경질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잘랐습니다. 퇴근 후에 다음날 출근하니까 책상 뺀 그것도 한번 속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으로 경질을 시켜놓고 이때 바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고발을 하던 시민단체가 홍장원 씨를 고발하고 즉시 검찰이 입건을 해서 3일 만에 출석 통지를 받게 됩니다. 초고속으로. 그리고 12월 6일 저녁 7시경에 홍장원 씨는 정식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결재도 끝나고 해서 1차장이 둘이 있는 셈이 됐죠. 그거를 서로 교차해 가면서 무슨 이유에선지 윤석열과 조태용이 이렇게 이용을 했다. 그런 인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12월 6일이 중요합니다.
12월 6일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12월 6일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이 국면 전환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한동훈하고 이 홍장원하고가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립니다. 홍장원은 한동훈과 관련해서 중요하구나. 지금 국민의힘이 홍장원을 정조준한다, 여권이 총공세를 벌인다 하는데 이러기 전에는 12월 6일 전에는 우리는 홍장원이 누군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봤자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렇게 국민들 앞에 자주 나타나는 인물이 아닌데 국정원 1차장 누가 신경 씁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중요인물이 되어버렸죠.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홍장원을 자르니 마니 다시 일을 하느니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 간다고 하니까 조태용 원장이 나도 가겠다고 쫓아왔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제 한동훈 쪽으로 가봅시다.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에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12월 6일입니다.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체포 지시를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는 그랬겠죠. 그때 한동훈 대표는 체포 대상이면서 유일하게 살해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가 다 나왔죠. 한동훈 대표는 잡아서 다른 쪽에서 납치해서 살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살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어봤겠죠.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답이 그런 일이 없었다가 아니고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가 답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밝힌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12월 6일이죠. 그 다음에 12월 8일 사건을 조선일보가 2025년 1월 27일에 다시 보도를 한 그것을 보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2024년 12월 8일에 국정원 전 직원 그리고 무슨 원로들 뭐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명 편지를 전송했답니다. 12월 8일에. 이런 일이 있고 이틀 후가 되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홍장원 차장이 정치인 법조인 체포 여기에 한동훈 살해도 들어있겠죠. 그 보고를 조태용 원장한테 했는데 조태용이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편지를 다 발송을 했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아니면 조태용은 원래 그렇게 쪼잔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편지 속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는 홍장원에게 입막음도 안 했다. 그래서
12월 6일 국회 정보위 면담 가는 것을 내버려 뒀다, 허락해 줬다. 이런 뜻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입막음 했죠. 윤석열하고 12월 4일에 자르자 하고 12월 5일에 오후룡을 내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12월 5일에 사표 써라 했다가 6일 정보위 면담 간다는 걸 알았는지 6일에 불러서 정보위 가기 직전에 불러서 다시 국정원 1차장으로 일해라. 우리 정무직이 다 그렇지요 뭐. 이랬다는 것이고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후룡 지명해놓고 그래놓고는 다음날 공개적으로 자르고 그러고도 참 우스운 것이 현재 오후룡 씨가 1차장이죠. 이거 1월달까지 숨겼죠. 국회에다 숨기지 않았습니까? 조태용 원장. 도대체 뭐가 그렇게 캥겨서 떳떳하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하는가? 199 국정원장이 대통령하고 둘이서. 그런데 입막음을 안 했다고 12월 8일에 편지 돌린 겁니다. 입막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또 12월 6일에 국회 정보위에 홍장원 차장이 왜 나가게 됐는지 그것도 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 무렵에 갑자기 홍장원이 경질됐다.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넘버 2가 비상계엄 해제하고 나서 다음날 잘렸다. 이러니까 국회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홍장원 차장에게 다들 물어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면담을 주선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의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하고 바로 잘렸다면 이게 뭐지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북풍을 일으키려고 했다고도 하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이 온통 홍장원에게 쏠리게 됐는데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내가 직접 잡아 죽이라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번 중앙일보 단독으로 윤석열이 나는 홍장원에게 약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윤석열이 나 정말 약점 없다는 근거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착착 연결이 되죠. 윤석열 말입니다. 2024년 12월 6일 한동훈을 독대했을 때,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내가 한동훈이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 해임 결정을 했다. 내가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홍장원을 해임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의아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홍장원은 국정원 1차장이고 그런데 국정원 1차장을 한동훈 있는 자리에서 해임을 했는데 그럼 만약에 해임을 했으면 되죠. 그런데 자기가 홍장원한테 약점이 없어서 했다. 약점이 있으면 해임도 못한다. 그러면 윤석열은 홍장원을 해임 못할 만큼 엄청난 약점이 있구나. 홍장원이 입을 열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자들만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현재 보면 국민의힘 올인하고 있죠. 홍장원만 잡으면 윤석열이 복귀한다. 윤석열 탄핵도 물 건너가고 그리고 내란죄도 다 벗어날 수 있다. 이거 홍장원이 가짜로 조작한 거다. 뭐 이런 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은 운이 다했죠. 운이 없습니다.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까만 넥타이 메고 조문 간 게 벌써 몇 번입니까? 계속 일이 생기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뭐 사건 사고가 그런 것이긴 하지만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하늘도 천벌을 내리는 거다. 운빨은 이제 바닥났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는 거마다 안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내가 홍장원 잘랐는데 내가 약점이 있으면 자르겠어? 나 홍장원에게 약점 없어 라는 이 말만 믿고 국민의힘 총공세 이 홍장원에 올인해도 되는 것일까? 이번에는 확실히 국민의힘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짓을 또 스스로 하는 것일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자꾸 대통령이 약점이 없다. 조태용이 내가 입막음을 안 했다. 이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죠? 도대체 홍장원의 임무가 뭐였을까? 왜 대통령이 약점을 잡혔네 만회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의문들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12월 6일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그거 내가 직접 지시한 거 아니야? 이 손이 발휘되도록 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결국은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의 명령을 내려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뭐 세계사에서도 참 보기 드문 흉측한 이야기죠. 그런 한편 내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홍장원을 한동훈 앞에서 해임 결정했다고 또 국민의힘에다가 자랑을 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12월 8일에 내가 12월 3일 밤이 되겠죠. 12월 3일 밤에 이런 V로부터 정치인, 특히 한동훈 살해라는 지시 이런 걸 보고받고도 묵살하지 않았어. 라면서 전 직원에게 해명 편지를 보내고 내가 홍장원 입막음도 안 했어. 이런 거. 윤석열 씨가 2025년 2월 9일에 나 홍장원에게 약점이 없어. 자, 이런 게 참 이상하다. 둘이 벌벌 떨고 있는 거냐. 말은 이렇게 해도 국민의힘만 눈치를 못 채고 지금 설치고 있지. 홍장원의 임무가 무엇이었을까? 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정치인 체포, 법조인 체포 명단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홍장원 명단. 그런데 12월 3일에서 4일 계엄의 밤에 한동훈, 이재명 지금 그래서 16명 체포 명단이 있죠. 그냥 체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포해서 뭐 지하 몇백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다가 구금하고 거기서 신문하고 이런다고 한 명단이 정치인 법조인만 지금 16명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 별도고. 그런데 이 작전을 아는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작전을 방첩사가 맡아서 했죠. 방첩사 간부들 다 알고 그 체포팀원들 다 알고 조지오 청장 쪽에서 투입한 경찰, 우선 지원받은 게 100명 뭐 이렇게 나오죠. 국방부 수사단에서 여기 간부들 알고 체포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체포작전에 투입이 돼서 작전 수행을 했습니다. 결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비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명단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홍장원 명단이 있고 이 방첩사 명단이 있죠. 방첩사 명단은 김용현 명단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현 본인도 체포 명단이라는 명칭만 바꾸면 내가 그 명단 정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김용현 명단이라고 하는 방첩사의 정식 작전을 폈던 그 체포, 감금, 이송 그 명단이 12월 3일 저녁 10시 27분에 하달됐습니다. 빠르죠? 지금 홍장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밖에 나온 것으로 된 것은 12월 3일 밤 11시 6분 이후로 돼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수백 명이 12월 4일 0시 30분부터 1시 50분,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도 누구든지 보는 사람은 바로 잡아서 비원 벙커로 이송, 구금하라고 한 그 세 사람에 한동훈이 들어갑니다.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그렇다고 하죠. 이 세 사람 체포에 전원을 다 투입합니다. 그 말이 참 무섭죠. 누구든지 어느 부대든지 어느 팀이든지 이제는 뭐 1조 2조 축차가 아니라 그냥 보는 대로 잡아라,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홍장원을 정조중하고 총공세를 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12월 3일 밤 11시 6분 이후에 명단을 받은 홍장원만 겨냥하는 것일까? 여기도 한동훈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여기에 12월 3일 10시 50분 경에 추가됐다 이러는데 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12월 4일 1시 50분까지도 반드시 잡아야 돼. 거기에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궁금하죠. 왜 홍장원만 겨냥하는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홍장원은 어째서 윤석열 대통령을 얼굴을 빤히, 이 증인은 바로 마주 볼 수도 있습니다. 빤히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미친놈 했을까? 윤석열은 왜 홍장원에게 나 약점 없어? 이렇게 꼬리를 숨기고 있을까?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장원이 어떤 사람이냐? 국정원 제1차장까지 했는데 이 당시에는 1차장이었죠. 과거에 블랙요원이었고,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은 순진무구한 소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산전수전 다 겪어서 웬만큼 더럽고
웬만큼 썩었고 웬만큼 법을 벗어난 것은 그게 명령계통에서 자기 윗사람이 하는 거면 피하든지 입을 다물든지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끄집어내서 고발하고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까마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본인이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봉쇄하는 것을 저거 헌법 위반인데 법 위반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아직 구성도 안 돼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방첩사에서 이런 명단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법 위반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한 말은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초법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 이 정도 생각했다고 본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인 겁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이 이 국회 봉쇄하고 위치 추적하고 이런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무튼 이 사람이 V라고 부르는 그 대상에게 무한 충성을 했던 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고 싶었다는 말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러면 미친놈이다. 거기에 따를 수 없다고 한 게 무엇일까? 도대체 윤석열은 자기가 약점으로 될 수 있는 무슨 특수임무를 내린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약점이 있는 것인가? 이 정도까지 의문을 품는 건 자연스럽죠. 지금 보면 이 홍장원 차장과 연결해서 한동훈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하고 있죠. 이 한동훈이 이번 체포명단 16명, 정치인 법조인 16명 중에 독특한 것은 남다른 점은 바로 살해 대상으로 알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하죠. 이미 12월 3일 밤에 알고 있었다. 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어떨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할까? 그것은 이 계엄의 밤에 PSS 1000으로 한동훈 살해 지시를 했나? 특수임무가 이건가?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 증언 중에 홍장원 증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명단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옮겨 적은 거라고 했죠. 이렇게 윤석열 변호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도 좀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PSS 1000의 지시를 내린 게 윤석열이 아닌 X, 그 지위는 V나 P로 표시될 수 있는 누군지 모르는 X라고
라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홍장훈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에는 원래 이렇게 파란색 계통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고 검은색 계통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프린트를 한 다음에 여기다 파란색을 내가 더 씌웠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뭉개진 것처럼 보이죠? 획이 막 겹쳐 보이고 그거는 여러분이 좀 감안하십시오. 근데 여기를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그러고는 딴지일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불러줄 수는 없다. 심각한 불법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가 아니고 잡아서라고 했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끌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끌고 가면 체포 아니니까? 잡아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이송해서 그러니 그거는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구금해서 그건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겠다. 그건 고문이 되겠죠. 가혹행위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다는 명단이 홍장훈 차장에게서는 이것이고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있는 김용현 장관이 줬다고 하는 명단에는 이름만 쫙쫙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푸른색 계통으로 된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권순일은 두 줄로 지웠죠. 여기 다시 썼습니다. 정창래라고 썼고 그 다음에 전 헌법재판관하고 그어버렸죠. 한 줄로. 그러면 전 대법관 이렇게 될 겁니다. 전 대법관, 전 선거관리위원장 해서 2명이다. 김명수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김민우 노총위원장, 권순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설명하기는 원래 이 명단이 있었고 그것을 보좌관이 옮겨 적었고 그걸 보면서 나중에 더 생각나는 거를 이 검은색 부분을 홍장훈 차장이 자기가 여기에 더 써넣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고 그것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4명, 16명 해서 밑줄을 친 거는 이거 국회 측도 윤석열 측도 다 이거 지워버렸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게 맞다는 표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추가한 거는 박찬대, 조국, 딴지일보가 아니고 김어준이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제 밑에 메모들 있고 그 다음에 김민우가 아니고 김민웅이고 노총위원장이 아니고 민주노총위원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화살표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대법관과 전 선관위원장이 있는데 2명인데 화살표는 권순일 1명한테만 가 있죠. 화살표가 2개가 있는데 여기 빠진 게 조혜주가 빠진 겁니다. 이름 이제 이때까지 못 찾아낸 것이죠. 그러면 화살표 2개 표시한 게 맞죠. 권순일한테 2개 표시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화살표는 홍장훈 차장이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무질서하고 그리고 직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차원이다. 그리고 정창래라고 한 것은 참 특이하다. 정청래를 몰라서 정창래라고 할 정도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건데, 지금 좀 관심을 둘 것은 이 김명수 밑에 밑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명단은 10시 27분 김용현 장관이 정식 루트로 내려보낸 명단이 아니고, 그보다는 먼저 아직 잘 정리가 안 된, 무질서하면서 좀 무식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나온 명단이다.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베테랑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사람이 쓴 거다. 그 홍장원 차장도 요 16명이라든지 박찬대 뭐 이런 추가는 11시 6분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하면서 써넣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 명단에 김명수의 밑줄이 쳐 있었다. 이거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이걸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옮겨 적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누구 거를 옮겨 적었는지, 지금까지는 홍장원 차장 스스로 쓴 거를 옮겨 적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원본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방금 봤듯이 무질서하고 글자의 간격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내용이 몰상식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아닌 X에게서 옮겨 적었는가? 심지어는 나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 더구나 정확히 이름을. 자, 이런 정확히 못 알아듣겠더라. 그랬죠? 그런 걸 보고서, 아, 이거는 원본이 홍장원 원본 앞에 하나 더 있구나. 원래의 원본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다시 한번 보면 12월 3일 계엄의 밤 초저녁에,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계엄을 하는 그런 때인데, 저녁 8시 직전에 이 몽중헌 청담점에 홍장원 차장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중국 식당입니다. 저녁 8시 직전에.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PSS 1000이라고 하는 V에게서 온 전화를 받기 위해서 조선 팰리스 강남이라는, 여기는 호텔입니다. 전화 받으려고 호텔로 갑니다. 국정원에 있던 보좌관이 PSS 1000으로 온 그 전화가 온 비아폰을 들고 여기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도착하는데 8시 22분이니까 18분 만에, 시간 많이 줘서 18분 만에 이게 이동해야 된다. 여기로 왔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아니, 비어폰으로 전화 받는데 왜 호텔에 갑니까? 여기서 중식당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정도 되면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인력도 있고 비서도 있고 운전수도 있고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안 돌아다닙니다. 못 돌아다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비화폰을 받아서 다시 전화를 하기 위해서 호텔로 갔답니다. 국정원으로 간 게 아니고.
이 중식당에는 불과 몇 분밖에 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어디서 뭐 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이전에 12월 3일 날 국정원 제1차장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녁 8시에 중식당에 얼굴을 보였다. 8시 22분에 조선 팰리스 강남 호텔에서 여기에서 있었다. 여기에서 비화폰 전화를 했다. PSS 1000으로. 그러니까 전화 받으러 호텔에 갔다는 부분.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신사역이 셀트리온 박동만 성형외과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박동만 성형외과가 있다는 신사역 셀트리온 건물 주차장에 12월 3일 오후 6시 25분부터 9시 반까지 김건희 여사의 차량이 여기에 그 관련된 차들이 주차해 있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그 차량 번호까지 공개했고 JTBC에서 CCTV로 확인을 했고 그랬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통령 관저가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아무튼 12월 3일 저녁 6시 25분에서 9시 반까지는 김건희 여사 차가 여기 있었다. 김건희 여사가 여기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겠죠. 내내 그 영역에 들어가는 8시부터 8시 22분까지 두 군데에서 홍장원 차장이 행적이 확인이 된다. 그런데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에서 나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말로 10시 23분에 국정원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TV로 봤다고 말을 하지만 여인영에게 전화한 것은 10시 45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쭉 비는 것이죠. 8시부터 10시 45분 늦게 잡으면 빠르게 잡으면 10시 23분까지 이 사람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차가 그때 들어와서 주차돼서 3시간 동안 있다가 그 차가 떠났다고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역시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에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차만 들어가고 사람은 뭐 이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미리 호텔에 가서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같은 영역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가 김건희 여사가 마지막 있은 게 9시 반이라고 하니까 또 이 홍장원 차장이 자기가 국정원에서 뭐 했다라고 하는 게 10시 23분이라고 하니까 이 전체가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 방첩사에다가 정치인, 법조인, 체포, 납치, 감금의 그 명단을 내려준 것보다 먼저다. 그건 맞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홍장원의 명단이 그렇게 허접했던가, 소위 어디서 공무원이라도 좀 했던 사람, 어디에서 정식 양식에다가 글이라도 좀 써본 사람은 안 쓸 만큼 마구잡이로 메모가 돼 있는 그런 명단이 거기 나오는 거는 혹시 이 시점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자기 말로도 처음에 옮겨 썼다 그러고 알아듣기도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홍장원의 메모 거기에
지금 알려진 것처럼 결국은 한동훈의 살해까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방첩사도 벗어나기 힘든 것이죠. 하여튼 그것까지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게 이 과정에서 X로부터 받은 명단이냐,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특수 임무가 한동훈 살해라고, 왜냐하면 체포는 뭐 그렇게 얘기들을 안 하니까 그게 PSS 천의 지시였던가,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는가도 될 수 있고, 지금 이 지도를 보면서 그 홍장원 차장이 그 12월 3일 저녁에 있었던 위치, 그 경로를 봤을 때 윤석열이 아니고 X로부터 받은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그 김명수 밑에 밑줄 쳐 있는 걸 잘 보라고 했죠. 그건 바로 이겁니다. 홍장원 차장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나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 더구나 정확히 이름을. 그래서 그거를 옮기면서 그 김명수가 누구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명단에 쭉 적혀 처음부터 있었는데 김명수는 밑줄이 딱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표시가 없죠. 이 법조인 표시는 다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명수가 아니고 조혜주입니다. 그런데 김명수에 왜 밑줄이 쳐 있을까요? 추가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김명수가 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들었단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누구지? 이렇게 한 겁니다. 대법원장 아는데 홍장원이 모르는 김명수다. 그럼 나중에 알았겠죠. 바로 합참의장 김명수다. 그렇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 명단에 합참의장 김명수가 들어가 있는데 체포해서 비원벙커에다 집어넣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좀 의심을 하자면은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바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그 계엄의 밤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해야 되죠. 계엄사령관이 아닌데 작전통제실에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상한 것은 국회에서 밝혀진 건데 12월 4일 새벽 4시 반에 비상계엄 해제가 정식으로 되면서 김명수 합참의장의 권한이 회복이 됐답니다. 그동안에 박탈이 됐던 것이죠. 계엄사로 넘어간.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김명수는 계엄의 밤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있는 이 계엄사령부가 있는 이곳에 억류돼 있었던 건가, 숨어 있었던 건가? 그 부분도 의문이죠. 홍장원 차장이 김명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집어넣어 놓은 이 김명수가 합참의장 김명수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전 대법원장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서 지금은 당연히 대법원장이라고 줄을 붙여놓고 있죠. 방첩사 쪽에는. 왜냐하면 이날 12월 3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송별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차원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그리고 12월 3일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한 2, 3일 동안 미국 쪽하고 담쌓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와도 거부하고 이쪽 할 말만 여기서 살살 하고 있었지 전화통화도 안 했습니다. 대사하고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1월 초에 국무장관이 왔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원래 이 비상계엄이 성공하면 조태용이 밖에 나가기로 돼 있었다 하는데 그때 미국 CIA 국장 만나겠다고 하는 거 그거 믿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외교관계 끊어지니까. 그런 시간에 합참의장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 미국하고 단절을 하자고 하고 나와가지고 합참의장을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홍장원 차장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사례보다 더 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을 대놓고 미친놈 미친놈 하면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게 윤석열이 됐든 X가 됐든 그런 지시는 이제 더는 못 따른다. 고 했던 데에는 이 특수임무가 있지 않았는가. 하나는 한동훈 살해. 정치인을 살해까지 하는 그게 대통령이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고 합참의장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것도 나라가 아니다. 이런 특수임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은 홍장원만 잡아서 없애면 홍장원이 다 조작을 했다. 모든 게 가짜다. 이 메모도 가짜다. 민주당하고 짜고 했다. 그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발자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홍장원에게 약점이 있구나. 조태용도 있구나. 공개적으로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아무 소리도 못할 입장이구나. 그래도 홍장원을 만만히 알고 이렇게 속여가면서 결국은 잘랐다. 왜? 윤석열이나 조태용이나 이 사람들은 남을 쓰고 버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홍장원 차장을 보면 물론 그 격은 다르지만 명태균 씨의 강혜경 씨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써먹고 네가 다 책임지고 그냥 사라져. 이런 것이죠. 책임도 다 네가 져. 지금 그것을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까? 강혜경 씨 보고 네가 다 덮어쓰고 뭐 한 10억 주면 되려나? 뭐 이러고 있는 겁니까? 판박이로 보인다. 지금 보면은 강혜경 씨를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발하는, 폭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국회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익 제보자. 홍장원 차장도 국회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도 공익 제보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아무 보호도 못 받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공익 제보자 해야 될 겁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은 강혜경 씨가 사실은 범행을 다 했죠. 자기 손으로. 공익 제보자는 본인이 그냥 고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홍장원 차장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는 거를 결국은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홍장원을 계속 밟아서 너희 같은 그 하층민들은, 버러지들은 집안에 돈 있는 그런 집안 뒷배경이 없는 자들은 밟으면 밟히는 거야. 이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조태용까지 보여주는 태도인데 그건 아니죠. 발표 죽게 생기면 다 불 거 아닙니까?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에게 총공세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우리는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어디 도대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이 짓을 하는가? 왜 사람을 쓰고 버리고 인간을 이렇게 멸시하는가? 그런 자들의 끝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참 운이 없게도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